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준비할 때 뭐 뉴스 뭐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르고 보면 저도 오늘 환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박상윤 위원님까지 이렇게 세팅이 다 돼 있네요. 아, 저희가 예.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게 통하나 이제 봐요. 한 5년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네. 딱 뭐 쟤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느낌이 아니요, 중요한 거 결국 다 같이 쏠리는 거죠. 아니 그 구조가 공통점들이 사실 이제 제가 뉴스삼을 한 3년 하다가 물려줬잖아. 네. 근데 이제 권프로가 쫙 뉴스삼을 딱 이렇게 쫙 훑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잔잔바리들 있잖아. 네. 그거 내에서 이제 내가 또 하나 골라 고르는 거야. 네. 그렇게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하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공통점들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 시각이 좀 점점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뉴욕 증시 어제 마감 사항 보면요. 네. 0.17% 다우존스가 0.17% 올랐고 나스닥은 0.9%, S&P 500은 0.28% 올랐어요. 네. 상승폭 자체는 별로 크지 않은데 그 연일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우존스와 S&P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크게 올랐다가 크게 줄었다가 크게 떨어졌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냥 슬금슬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수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근간에는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도 8bp 가량 하락해서 4.56%, 30년물은 8bp 정도 하락을 해서 4.73% 기록을 했고요. 지금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에 관심들이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어제 그 김포로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국채금리 떨어지는 거는 수급의 문제지 이거는 정상적인 금리라 그러면 5%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재무부 국채 입찰이 요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 이후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3년 만기 국채가 480억 달러로 입찰에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 프라이머리 딜러의 입찰이 16.3%에 그쳤는데요. 이게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거는 이제 국채를 할 때 그냥 들어오는 친구들입니다. 일단 기본빵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기본빵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이 가져갔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음식집을 차렸는데 맨 단골 손님만 있어요. 네. 새로운 사람 없고 이른바 고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가져갔다라는 거는 원래 장사 잘 되면은 단골 손님들 싫어합니다. 나도 먹어야 되는데 뜬 애기들이 와서 다 먹는다고 막 그런 것처럼 이번에 프라이머리 딜러의 입찰이 16.3%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의외로 다른 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채 살 사람 없어갖고 뭐 일본도 팔고 중국도 팔고 뭐 미국도 팔고 막 그래가지고 살 사람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국채 입찰 해봤는데 의외로 많이 팔리네. 그리고 금리도 입찰 당시 평균 수익률이랑 비슷하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장기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거의 뭐 7거래일,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한 거니까 오히려 지금 이거를 뭐 국채 수급의 문제를 증시를 이렇게까지 띄워야 되냐라는 우려는 그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뉴스 3 시작 전에 속보 하나가 좀 떠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환율 그 보고서 발표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관찰된국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제외됐다. 네, 제외된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근데 좋은 건데 미국이 저런 거 할 때 보면은 꼭 우리나라 환율 높으면 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높아가지고 지금 그 부분 죽었다 하면 제외해줘요. 죽었다 하면 제외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자 뉴스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요한 뉴스인데 요즘에 모기가 되게 많습니다. 모기도 많고 빈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빈대보다 모기는 진짜 많습니다. 이 추운 날. 예. 네. 그래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서울시 관내 모기 디지털 모기 측정기 51개에서 채집한 모기가
그 9월 마지막 주에 비해 1.5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배 증가했다. 그 뉴스사문 아니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모기가 많다는 거. 아,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막 여기 한 목이 4시, 물렸네. 막 4시 이럴 때 깨면은 아 정말 피곤해요. 모기 때문에 깨지는구나. 예, 엥 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뉴스 들어가요 이제. 예, 네. 그냥 보시죠. 뭔데요? 원엔 환율. 야. 아, 정프로님 뭐야. 얼마예요 저게 지금? 이게 100, 그러니까 이게 보통 100엔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860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867원. 와, 이거 놀러 갈 맛 나겠다. 근데 정프로님 이걸 뭐. 이 차트 보면 정프로님 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러면 사고 싶다. 아, 거기서? 근데 그건 사야죠. 그죠. 요 정도면 들어갑니다. 되게 사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100엔당 이제 860원대. 어디서 파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에서 팝니다. 은행에서 팔아야 되나? 그리고 HTS 같은 데 가서도 네. 뭐 ETN 이런 걸로도 살 수 있고요. 아, 그래요? ETF로도 살 수 있고. 저 가격이면 사야지. 그 일단 가장 그러니까 지금 N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어섰고 원엔 재정 환율이 100엔당 860원까지 떨어지는 역대급 엔저가 지금 지속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엔화 예금에 드는 겁니다. 이자를 줘요? 이자 거의 안 주죠. 거의 안 주죠. 아, 네. 엔화 예금은 하긴 안 주겠네. N은 일본은 뭐 이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안 주는데 그냥 환율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한 9조 7천억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N 기준으로 좀 드릴게요. 지난해 말에 6,800억 엔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1조 1천억 엔으로 한 1.5배 가량이 늘었어요. 엔화 예금이. 예전에 그 엔값 싸다고 그 엔화 대출 받으셔가지고 좀 나중에 환율 바뀌어갖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예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엔화 예금 잔액이 아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6,800엔이었다가 4월 말에는 그 5,900억 엔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5월부터 이게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9월 말에 1조 엔을 돌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좀 장기 시계열로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달러엔입니다. 이게 옛날 그 엔화가 되게 비쌀 때 시절 그 프라자 합의하고 막 고를 때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러다 여기가 지금 거의 80엔 안 보이나요? 네. 지금 안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는 거의 80엔 정도 선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아베노믹스니 뭐니 뭐 해가지고 뭐 이거 올려야 된다라고 뭐 난리를 쳤던 때가 그럴만도 한 게 거의 뭐 76엔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150엔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150엔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예. 네. 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이거를 150엔을 일본은행이 방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50엔이 넘어가면은 그냥 막 채권을 그냥 엄청나게 막 사들여 가지고 이거 150엔을 반영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분위기가 보면은 150엔 넘어가도 살짝 이거를 좀 용인을 해주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야 이거 150엔 넘어가는 거를 계속적으로 그냥 할까? 그러면 지금 빨리 엔화를 좀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심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김프로님 예전에 그 엔화 그러면은 뭐 1,000원에 얼마 정도 옛날에 그냥 천원 1대 10, 100엔 아니에요? 1대 10 네. 그 고정관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한 1,000원에 뭐 100엔, 뭐 100엔샷 그러면 천냥백화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800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예요. 엔화로 바꿔서 미국 채권을 삽니다. 에? 예, 그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나요? 네. 그 엔화로 바꿔서 일본 국채 숏을 때려버립니다. 일본 국채 숏?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 금리 올라가면 먹는 거 아니야. 양방으로 금리가? 먹는 거죠. 일본 금리가 올라갈까요? 양빵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 채권 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 우울해하실 때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 엔화로
엔화로 미국채 사가지고 국채 금리 올라가지고 TLT 깨지고 엔화 깨지고 뭐 그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 기간이.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더해서 그 워낙 엔화가 싸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5대 은행의 엔화 매도액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천억 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700억 엔 정도 되던 게 3천억 엔이니까 4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엔화를 매도했다. 그럼 엔화를 누구한테 매도했냐? 사람들한테 매도를 한 거죠. 사람들이 엔화를 산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간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은행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엔화를 내준 환전 규모가 지난해보다 한 4배 정도 늘었다. 그거는 이제 여행객이 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엔화를 일본 가서 쓰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엔화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좀 많은데, 지금 제가 어제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좀 약하다는 거는 다들 인정해요. 그러면 근데 강해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약간 좀 퀘스천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예전에 150엔 가던 게 훅 떨어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 자체가 매력적인 건 사실이다라는 네. 거고, 제가 요즘에 그 엔화 공부한다 그러고 엔화의 미래라고 일본 사람이 쓴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엔저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큰가 봐요. 우려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환이라는 거는 어떤 국가의 체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예전에 엔고에서 엔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본의 무역 수지에서 수출 관련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상 수지 자체는 워낙 해외 자산이 많아서 플러스인데 무역 수지 자체가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엔저가 된 거라고 이제 일본 쪽에서는 걱정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라보는 시각마다 조금 다르구나. 이게 엔저가 되면 사실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유리하잖아요. 그래요.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거 아니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 엔화에 대한 시각들이 되게 다양한 것으로 봐서는 이럴 때가 오히려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이게 위든 아래든 뭔가 조금 어느 정도 가격대에 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 한국으로 취업한 일본 젊은이들도 꽤 생긴데요. 오히려 한국이 거기는 뭐 월급 별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이 또 워낙 우리 때는 등록금 벌러 일본에 노가다로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진짜로 예. 여름 방학 때 가서 그거 있잖아. 뭐라 그래? 그 공사장에 예. 그거 하고 규모도 오면은 뭐 이런 거 데모도라 그러나? 데모도. 그거 하고 오면은 두 학기 등록금 나오고 그랬어요. 워낙 앵꼬라서. 앵꼬. 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이 엔화가 역대급으로 좀 떨어져 있다. 네. 두 번째 뉴스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최근에 오픈 AI가 GPT 내부데이를 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참 말씀드리면서도 어색한 거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최종 서비스단으로 만들어져야 그때 가야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인공지능 트렌드에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카카오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에 잘 따라가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는 어떤 테크에 대한 투자보다는 너무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계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오픈 AI 내부데이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맞춤형 챗GPT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챗GPT는 챗GPT 자체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거대 자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딩을 몰라도 자신만의 GPT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그냥 말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럼 거기 대본에서 김프로님 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거를 GPT에다가 집어넣어요. 학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김프로 GPT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뭐 엔화가 많이 올랐는데 좀 김프로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노가다 갔을 때 거기서 등록금을 벌었지. 이런 식의
답이 나오게 하는 거 아니면 정프로 GPT 막 그러면은 뭐 증시가 빠져서 많이 힘들어요. 그럼 허허허 웃으면서 위로해 주는 그런 대답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맞춤형 GPT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맞춤형 GPT는 뭐 그러면 그 다 공개해서 써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냥 사내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GPT를 만든 다음에 회사에서 지금 휴가 가려 그러면은 이거 휴가 서류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매번 인사팀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면은 인사팀원이 김프로님이 휴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지금은 사인 안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거나.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런 맞춤형 GPT가 얘를 그런 걸 드냐? 은근 돌려가네. 맞춤형으로 나온다. 휴가하는 걸 왜 안 좋아해요?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건데. 그게 GPT 맞춤형이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뭔가 생성하고 할 때는 어마어마하여튼 세계의 엄청난 데이터들 중에 잘 만들어진 대답을 내가 이제 원해서 하는 걸 텐데 내부의 데이터를 만약에 이걸 갖고 한다면 안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다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요. 그랬는데 세계 데이터에는 정프로님 답이 없잖아요. 그럼 정프로님 데이터는 정프로님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추가로 얻는다는 개념에. 그리고 책 300페이지 읽는데 45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300페이지 45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빠르네.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아닌데 뭐 새로 신간책이 나왔어요. 그럼 이 신간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야 이거 학습 좀 해. 그럼 45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해줘요? 그러면은 거기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함께 신간 데이터까지 해서 답을 주죠. 그리고 이제 책 뭐 요약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책의 특정 챕터에 대해서 뭐 무슨 독후감을 써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친구가 해주는 거죠. 그 거기에 더해서 이제 GPT 스토어를 이달 말에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GPT 스토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이거 그냥 만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앱 스토어에 올리듯이 올려서 판다고. 판다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더 훨씬 더 많은 GPT 서비스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앱스토어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GPT 스토어에 다양한 GPT가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체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뭐 나는 전화하고 문자만 되면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스마트폰 쓰냐 그랬는데. 그래서 앱스토어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둘 써보다 보면서 역시 스마트폰이 완전히 다르네 이걸 느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일종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GPT 스토어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개발자들이 여기에 서비스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용하면서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되게 유용한 거네라는 걸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런데 이게 그록이라고 그 저기 일론 머스크 쪽에서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면서요? 거기서는 유료. 유료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트위터에 올라오는 그런 문구들을 그때 바로바로 학습을 해가지고 굉장히 업데이트된 수준의 답변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약간 좀 재미로 했던 건데 일론 머스크가 그랬대요. 그 코카인 제조법 좀 알려줘. 그랬더니 그럼 내가 코카인 집에 가서 엄마한테 코카인 만드는 법 좀 물어보고 올게. 그러고서 걔가 코카인을 이렇게 만들면 돼. 뻥이지롱 이렇게 나오는. 약간 농담도 하는. 우리나라 트위터는 학습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우리나라 트위터 다들 그 얘기들 했습니다. 굉장히 험하다고. 우리나라 거 학습 잘못하면 굉장히 야동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아주 우리나라 트위터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는데 일부 이제 좀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분들 아니면 이제 아주 야한 분들 요렇게 이제 크게 두 성향만 있어갖고 그리고 트위터에선 젠더 이슈 같은 거 굉장히 치열해요. 굉장히 학습 괜히 잘못했다가 이상하게 얘가 변질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새 주택담보대출금리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냉탕온탕인데 그 이번 주 들어서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가 0.1에서 0.2%포인트 정도 내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그 전에는 한
이게 약간 고정금리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얼마 전에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변동금리는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갑자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0.1에서 0.2%포인트까지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가 막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난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로는 없애가 좀 제한하고 50년 만기 대출을 40년으로 줄이고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금리가 또 쫙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며칠 지나가지고 또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시장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엄청나게 내렸냐? 그렇게 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상생금융에 따른 지적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조금은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 좀 주요하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근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으냐 줄어드는 게 좋으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적정하게 경제 수준에 맞는 정도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시장 금리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고요. 근데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렇게 시장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약간 시장적인 것보다는 약간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들이 좀 개입된 것 같다라는 네.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뉴스 3 마지막 금리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